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의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이 될지 말지 이르면 잠시 뒤에 결정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취재진 앞에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던 김호중 씨인데 영장 실질심사에서 판사는요. 김호중 씨 본인은 처벌되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되냐 이러면서 김 씨를 꾸짖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텐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타텐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뉴스의 중심은 아마 이 사람일 겁니다. 금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수갑을 찬 김호중, 유치장에서 대기. 이 김호중 씨 음주 뺑소니 사건 그 자체보다도요. 그 이후에 수차례나 말을 바꾸고 잡아떼다가 결국 더 큰 화를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을 겁니다. 김호중 측이 영장 실질심사 연기 신청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요. 오늘 정오에 정상적으로 김호중 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을 해서 예정대로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대략 50분간 진행이 됐는데요. 그럼 이 시각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 현장부터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김호중 씨가 대기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입니다. 아주 이르면 저희 뉴스탑10 시간 안에 김호중 씨가 구속될지 말지 결정이 될 테고요. 저녁 늦게라도 김호중 씨의 구속 여부가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속보대로 영장심사가 오후 1시 20분쯤 끝이 나서 지금 4시간째 김호중 씨가 저곳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대기 중입니다. 보시는 그대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됩니다. 유치장에 머물러야 되고 다만 기각이 되면 곧바로 석방이 돼서 경찰서에 나설 테고 김호중 씨의 최근 특성상 기각이 되더라도 취재진 앞에서 그리 긴 말을 하지 않고 귀가할 것 같은데 어찌됐건 구속이 될지 말지 오늘 안에 결판이 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김호중 씨는 뭐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그냥 대기하고 있는 수밖에 없고요. 달리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것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호중 씨가 법원에 조금 일찍 도착했잖아요. 예. 그런데 예정 시간은 12시였는데 예. 약간 늦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12시 30분에. 그러게요. 그다음에 정확히는 53분 동안 영장실질 심사가 진행된 것처럼 보이는데 많은 경우에 정치인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 심사하는 시간만 5시간, 6시간 그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많았는데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영장실질 심사하면 진짜 1시간 이내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특별하게 할 것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부에서 일반적인 경우와 비슷하게 특별한 차이 없이 김호중 씨 영장실질 심사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상 오늘 퇴근 시간 이전인 18시 이전에 오후 6시 이전에 결과가 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예.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 예상은 저희 뉴스탑10 시간 안에 일반 정치인들에 대한 여러 거의 10시간 가까이 되는 실질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일찍 법원의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도요. 끝까지 방송을 보시면은 예. 결과가 어떨지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현장 분위기를 보면 기자들이 언제 나올지는 몰라도 지금 아직 취재진이 많지 않은 걸 봐서 짐작컨대 당장 김호중 씨가 구속된다 아니다라고 바로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듯해서 여기 한번 다시 볼까요? 지금 강남경찰서고요. 스튜디오로 잠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1시간 정도 법원에 출석을 했고 예상보다도 더 일찍 영장 실질 심사가 끝이 났습니다. 대략 정확히는 53분, 대략 50분 정도 했고요. 보신 그대로 강남경찰서 봤을 때 아직 취재진도 많지 않고요. 유치장에서 본인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현장 상황은 이렇고 바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저희 뉴스탑은 시간 안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이 되면 바로 유치장에 머물러야 되고 기각이 되면 그 반대 귀가 조치가 되는데 아마 김호중 씨의 모습도 다시 볼 수 있을 겁니다. 고개를 숙인 김호중 씨 여기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경찰 조사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모자를 쓰고 비교적 편안한 차림으로 나왔는데 오늘은 노타이 정장을 입고 법원에 출석을 했고 여기 보시는 그대로 호송차에 올라타기 직전에는 포송줄은 아니고요. 수갑을 찬 채 가리개로 가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김호중 씨는 예정된 영장 실질심사 시간이 12시보다 1시간 일찍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유용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하신 건가요?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건가요? 하고 사고 현장 직후에 떠나신 이유 뭔가요? 공연 강행은 왜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공연 강행 위해서 구속심사 연기 신청한 거 맞나요? 죄송합니다. 사실 말씀 없으신가요? 막내 직원에게 은폐시킨 거 맞나요?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로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억울한 점이 있습니까?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거 맞으실까요? 그런데요. 지금 김호중 씨 사건을 하면서 항상 해프닝성 혹은 비교적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요. 일단 그 허주연 변호사님 12시니까 멀티 딱 맞춰 오란 법은 없지만 예상보다 무척 일찍 1시간 전에 입장했고 실제로 김호중 씨는 대다수 취재진이 대기한 곳이 아니라 서관을 통해서 등장을 해서 아까 화면에 잠깐 보셨다시피 처음에 취재진들이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고 카메라가 흔들리는 모습도 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되면 보통 한 30분 전에 와서 대기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변호인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마지막 전략회의 같은 것들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일찍 가는 게 맞긴 합니다만 예. 11시에 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른 시간에 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관계자들이 있잖아요. 소속사 매니저와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의 영장 실질 심사가 11시 반부터 15분 간격으로 30분, 45분, 12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피의자별로 따로 시간을 지정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같이 심사를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더 일찍 갔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김호중 씨 내심으로는 당연히 취재진들이 대기를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조금 예상치 못한 이른 시간에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지금 동관이 아니라 서관으로 출입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원래 이 서울중앙지법 동관에는 민사법정이 있고 서관에 형사법정이 있고 영장 실질도 서관에서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취재진들이 어쨌든 동관 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저쪽에 이제 주차장에서 오다 보면은 동관 쪽으로 출입해서 안에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호중 씨 관계자가 미리 가서 동관 쪽에 취재진들이 많으니까 서관으로 바로 들어가자 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서관 쪽에 갑작스럽게 모습을 나타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장 모습 잠깐 보면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카메라가 좀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가 잘 안 돼 있고 어수선합니다. 기자들이 대략적으로 포토라인을 설치해 두고 일반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공인들, 뭐 정치인들, 유명인들 보면 대략적으로 그 현장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카메라 기자들, 영상 취재 기자들도 삼각대 들고 막 뛰는 모습도 있고요. 저기 보면 그만큼 예상보다 일찍 그리고 예상된 장소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호중 씨의 목소리 혹은 클로즈업 된 장면도 쉽게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참 김호중 씨 관련해서 많은 해프닝들이 좀 있었고 이번에 참 초유의 일, 이례적인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송정선 기자님, 오늘 저 자리에 팬들도 왔다면서요? 네, 팬들도 왔고 분명히 뭐 콘서트장에서도 충분히 김호중 씨를 향한 지지와 사랑을 표현했겠지만 예. 또 사실은 저렇게 본인들이 생각할 때 김호중 씨의 무거운 발걸음일 때 그 옆에서 바로 육성을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리라 예상이 됐고 또 당연히 와서 그렇게 힘을 주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던 거죠. 예, 모르겠어요. 제가 주관적 평가는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저희 뉴스탑10 진행하면서 지금 보시면 물론 이게 사실은 수갑을 차고 가리기를 하면 뭐 기훈배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동작이 좀 굽어지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약간 좀 반성하는 듯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되긴 하는데 홍정선 기자 보시기에도 어떠세요? 김호중 씨의 평소 성격상 봤을 때 뭔가 구속 위기에 표정과 태도가 달라졌다는 인상을 주기엔 충분한 것 같습니까? 저는 그다지 충분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경찰서에서 6시간 버티기라다 나올 때도 사실은 짧은 말을 하는데 거기에 반복된 말, 죄 지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를 2번 얘기했어요. 예. 요번에도 마치 준비된 말을 처음에 고개 숙여서 인사한 뒤에 예. 2-3문장 얘기한 뒤에는 어떤 질문이 와도 준비된 말 외에는 하지 않는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뭐 7차례 반복했다고 하는데 예. 물론 그 말들 속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제가 법을 어겨서 죄송하다라는 그 진심이 담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너무 이제 경직된 표정 속에서 마치 준비된 것 같은 말만 한다는 저는 그런 인상을 좀 받은 저희 개인적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 버티기 할 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대로는 못 나간다. 취재진 앞에 난 좀 격식 있게 나가고 싶다. 예. 저 격식이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출두하는 모습이 아마도 그러면 그때와 다른 점퍼 차림, 뭐 모자, 캡모자가 아니라 정장을 당연히 입고 오겠구나. 사실은 이것이 다른 연예인들이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검찰에 출두할 때 모습이지요. 통상적인 태도긴 네, 합니다. 통상적인 그런 점잖은 양복을 입고 또 굉장히 지금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 뭐냐면 그때 굉장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이다 얼마다가 있었고 예. 오늘은 그런 것들이 편하지 않게 또 그때 뭐 약간 살짝 웃는 거 아니냐 팔로 이 취재진의 어깨를 그러니까 팔뚝을 뭐 이렇게 토닥였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의식해서 요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거슬리지 않을 그런 거슬릴 행동들은 다 배제하고 깨끗하게 걸어 들어가는 예.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뭐 개인적인 시각이지만 아직도 홍정선 기자의 말씀은 결국은 그때도 죄인이 무슨 말을 남은 주소 성실을 받겠다는 말과 오늘도 죄송합니다만 7차례 반복한 것 같고 반성합니다 정도 한두 문장인데 준비된 말이기 때문에 뭐 구속 위기를 앞두고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혹은 누그러졌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렇고요. 어떤 깊은 진심? 사실은 저는 김호중 씨가 소속사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김호중 씨를 지켜줄 팬덤도 중요하지만 대중 연예인이라는 건 정말 대중 연예인이 결국은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대중에게 그 힘이 있습니다. 예. 대중이 등을 돌리면 안 되거든요. 저는 오늘의 아침의 모습에서 낮의 모습에서 예.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만큼 말하자면 지금 조금 등을 돌아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김호중 씨에게 돌릴 만큼 그런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느냐 그 부분에선 좀 부족했다라는 게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예. 근데 물론 본인도 자존심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오늘 호송차에 올라타기 전에 대중들 앞에 보여지는 저 카메라 앞에서 수갑을 찬 물론 뭐 가리긴 했습니다만 수갑을 찬 모습까지도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호중 씨가. 일단 오늘 스케치부터 먼저 살펴봤다면요. 그러면 이제 대략 50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떤 증거와 법리 다툼이 있었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판사가요. 김호중 씨를 꾸짖었다는 얘기가 전해졌거든요. 네네. 여기 보면 신영희 부장판사가 여기 검사 있고 김호중 씨 있고 변호인 있는데 아마 조남관 변호사도 같이 입회를 했겠죠.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 씨를 위해서 힘없는 사회 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꾸짖었던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 신부장 판사가요. 예. 판사 경력이 20년이 넘는 엘리트 부장 판사거든요. 그런데 김호중 씨는 자기의 행위가 뭐 그렇게 큰 사고도 아니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많은 그 음주운전과 관련한 거의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일 나쁜 게 법원에서 담당 부장 판사들이 제일 안 좋게 보는 게 뭐냐면은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운전자 바꿔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범죄를 다른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빠져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술 마시고 운전해가지고 사고를 내는 것보다 예. 그 이후에 자기보다 훨씬 울트라 의뢰에게 이런 것들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게 굉장히 안 좋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부장 판사가 작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저런 태도를 봐서도 오늘 좋은 결과가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제 생각엔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 변호사께서도 20년 가까이 이제 법률 대리인, 법조인 하셨다면 판사가 물론 뭐 꾸질 수도 있고 영장 실질심사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말들이 많이 오고 가긴 합니다만 이렇게 대놓고 예를 들어 범죄를 갑질한 거잖아요.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까지가 구속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 부장이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예. 저렇게 꾸짖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예. 더군다나 그 김호중 씨가 자신의 범죄를 전가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제가 이제 기사 보니까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더욱더 안 좋은 그러한 이미지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법원에서 신 부장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괜찮고 막내 매니저는 벌 받아도 되냐? 이런 얘기. 오늘 50분간의 서울중앙지법 안에서 영장 실질심사 이런 분위기가 연출됐는데 반면 김호중 씨 또 반박을 한 게 있습니다. 저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예. 문제가 뭐냐면은 저 경찰에서 유용 지점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해가지고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상시에 김호중 씨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찍었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그 김호중 측에서 뭐라 했냐면 평소에도 김호중 씨가 걸어 다닐 때 좀 비틀거린다는 영상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자 보시면은 술을 먹고 비틀거리는 건지 아니면 걷다가 잠깐 삐끗해서 그 비틀거리는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영상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그 반박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예. 경찰에서 한 거는 술집에서 먹고 나와서 유흥시장 갈 때 완전히 비틀거리는 모습을 했기 때문에 아, 저 정도면은 체격 좋은 사람이 만취를 했구나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 아마 그 김호중 씨 측에서 제출한 그 영상 가지고는 좀 궁색한 병명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게 사고 직후에 CCTV, 그러니까 사고 직후가 아니고 사고 전에 그 해당 장소로 그 전에 일단 대리기사를 불렀을 때 비틀거리는 모습에 대해서 사실 뭐 김호중 씨 측이 우리가 어떤 그런 표현을 했다고 채널A 측이 그런 표현을 했다고 유감 표명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경찰이 비틀거리는 김호중 씨 모습을 담긴 CCTV를 추가로 확보했고 그랬더니 평소에도 비틀대며 걷는다라고 했다. 반박 영상을 제출했다. 허 변호사님, 이게 어느 정도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참작할 만한 사실이 된다고 보세요? 일단 위험운전 치상죄의 이 범죄의 소명 여부와 관련해서 지금 경찰 측에서 저런 영상들을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사고 미주치나 도주치상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범인 도피 방조 부분과 관련해서도 일부 김호중 씨 측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위험운전 치상죄의 적용 여부인데요. 핵심 쟁점은 운전 당시에 이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냐 아니냐 예. 이게 다투어지는 부분이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면 영장 실질심사에서 피고인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영장을 기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향후에 이 부분이 재판에서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는 지금 블루투스 조작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고 술에 만취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 이 형량이 높은 위험운전 치상죄를 사실은 비껴가고 있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경찰이 그 전에 이미 비틀거리면서 걷는 영상을 제출을 하면서 김호중 씨의 만취 상태, 나아가서는 위험운전 치상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여기에 더 추가로 지금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김호중 씨가 소주만 마셨는데 김호중 씨가 소주 10잔 이내로 장시간 마셨다고 진술하는 것과는 달리 예. 종업원 3명이 소주 3병을 김호중 씨가 마시는 걸 봤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 음주량 자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지금으로서는 없는 이상 결국에 이 사건은 관련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진술이 어떤 일관성이나 일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신빙성을 높여주는 음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것이고 이 차이에서 결국에는 실체적 진실관계가 발견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종업원들이 소주만 마셨는데 3병을 마셨다라고 진술하는 내용 역시 예. 김호중 씨의 위험운전 치상죄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소주 3병을 마셨을 때 김호중 씨의 체격이나 체중에 비해서 운전 당시에 만취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 인정이 되느냐 이 부분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뿐만 아니라 나중에 재판 단계에서 그러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김호중 측은 발등에 불 떨어진 게 구속을 면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적인 반박 논리로 경찰이 사고 직전에 이제 비틀거리는 김호중 씨 모습이 담긴 CCTV를 추가로 확보해서 들이미니까 오늘 반박 영상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아니다. 저 평소에도 걸을 때 비틀대는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이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은배 팀장님 이런 것 같아요. 애초에는 술 잔만 입에 댔지 술을 안 마셨다고 했다가 열흘 지나서 음주 운전을 시인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제쯤에 그것도 알려지기로는 소주 10잔인데 뭐 소주와 맥주 섞은 거 폭탄주 포함해서 10잔 이내에 콘서트 때문에 목보에서 자제했다고 했는데 어제 그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일부 보도 단독 보도를 보니까 소주 서너 병을 한 3시간 정도에 마셨다. 이 부분과 비틀대는 부분은 좀 연관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연관이 되는 건데요.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그 10잔을 먹었다 그러면 한 병 반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참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 진술도 중요하게 취급하지만 실제적으로 김호중 씨가 술 먹었을 때 같이 있던 분들, 그러니까 동생에서 술 먹은 사람들 얘기 듣고 또 거기에 있던 종업원 얘기 들어보면은 실제적으로 김호중 씨가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본인은 10잔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서 목격자, 참고인들이 말할 때는 10잔이 아니고 3, 4병을 먹었습니다. 한다면은 김호중 씨가 사실은 음주 수치가 상당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 본인 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말씀드린 참고인이나 진술인 말도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걸로 들어보면은 실제적으로 10잔이 먹은 게 아니고 소주를 많이 먹었고 또 중요한 거는 예. 그 업소가 양주 파는 업소지 소주 파는 업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소주는 어디서 나느냐? 들어봤더니 그 종업원들이 먹으려고 갖다 숨겨놨던 그거를 줬기 때문에 아마 종업원들이 그 소주병 그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 신빙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김 팀장 말씀은 결국은 일단 저 음주 여부가 제일 이번 사건의 핵심인데 얼마나 마셨는지가 김호중 씨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거네. 거의 그렇죠. 만취에 가깝다. 예, 그렇습니다. 네. CCTV가 비틀거린다. 혹은 유흥업소 종업원들 혹은 동석했던 다른 연예인들도 대략 몇 잔 마신 거를 얘기한 모양인데 김호중 씨 측만 빼고 그러니까 본인은 비틀거리는 것도 평소에 그런 법적 논리만 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한다 하더라도 예. 그 법원 판단, 재판관 판단을 볼 때는 그거를 수용하지 않을 거로 저는 보는 것이죠. 예. 물론 아직까지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죠. 뭐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다만 저 경찰은 보시는 그대로 속보자막 만나보시는 것처럼 사고 직전 또 다른 주점에서 비틀대면서 대리기사 옆에 차를 타는 김호중 씨의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저희 채널의 취재 카메라도 저희가 입수한 영상에도 있는데 오늘 저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의 반박 논리 김호중 씨 측은 저렇게 평소에도 비틀거리면서 걷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얘기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속보로요. 그런데 이제 중간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요. 김호중 씨가 구속 위기를 스스로 만들었다. 자초했다는 것 정도는 크게 공감을 하실 겁니다.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오늘 범인 도피 교사와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영장 심사 때 어떻게 진술하셨나요? 매니저 4배 왜 지시하신 거예요? 조직적으로 범인 은폐했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호중 씨도 증거인멸 가담하신 게 맞나요? 처음에 음주운전 부인하신 이유가 뭔가요? 없으신가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삼긴 거 본인 판단이셨나요? 엑스레이 등 검진 받으셨나요? 카드 지금 어딨나요? 다른 차량들의 블랙박스 없었던 거 확실한가요? 김호중 씨가 부탁하진 않았나요? 증거 인멸해달라고? 일단 핵심 당사자 김호중 씨가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 미조치, 범인 도피 항조 4가지 혐의고요. 김호중 씨 소속사 대표 이모 씨는 범인 도피 교사, 소속사 본부장인 전모 씨는 증거인멸과 범인 도피 교사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저희 뉴스탑10 제작진이 김호중 씨가 구속 위기를 자초한 결정적인 4가지 장면을 꼽아봤는데요. 차례도 만나볼 텐데 첫 번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고 있다. 메모리 카드를 직접 제거한 거 아니냐. 음주운전 열흘 만에 시인했지만 음주량 축소 의혹이다. 사고 후 고의로 추가 음주 의혹까지. 이게 사실 뭐 보통 사람 혹은 그 평범한 사람들이라도 한두 가지만 이게 겹쳐도 구속 가능성이 꽤 높은 혐의들입니까? 제가 봤을 땐 그런데 저 중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거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기관에서 예. 알아서 그건 파악해야 되는 거지 피의자가 그 부분까지도 친절하게 알려줄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이제 비번을 알려주고 수사에 협조한다라고 하면 조금 좋은 인상을 줄 수는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저걸 꼭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1번은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하.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말이고 예.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제가 더 덧붙이자고 하면 예. 운전자 바꿔치기 한 것은 그야말로 빼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이런 식의 사고가 났을 때뿐만 아니고 뭐 다른 종류의 그 사고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범인을 도피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피해자인 그 택시 운전 기사님이 그렇게 많이 다치시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잘 해석 반성하고 이런저런 정도로 이렇게 수습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을 왜 키워도 이렇게까지 키웠는지 참 그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치 2주라고 하더라고요. 그 네네. 택시기사 피해자 분이. 근데 다만 이제 정혁진 변호사 말씀은 특히 이제 휴대전화 비밀번호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김은배 팀장께 좀 더 하나 집중적으로 살펴보긴 할 텐데 이렇게 바꿔치기 의혹, 여기 음주 축소도 있지만 추가 음주하고 메모리 카드도 직접 제거했다. 이런 본인이 운전 안 한 척하고 핵심 증거 인멸한 것 자체만으로도 정 변호사 말씀은 구속사유가 높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예. 이런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뭐 잡아떼는 혹은 말을 바꾸는 비협조적인 태도도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그 위기를 자초했다는 측면이 많을 겁니다.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면 김호중 씨의 과거 인터뷰 내용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조사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찰 협조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폰 비밀번호 함구하시나요? 소주 아직 3병 마실 때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 모습이에요. 저 화면이 이제 마지막에 경찰에 강남 경찰서 대기하러 들어가는 김호중 씨 모습. 아예 직접적으로 기자가 물었어요. 그 김은배 팀장님. 네네.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 왜 휴대전화 비밀번호 안 했냐? 맞아요. 정 변호사 말씀처럼 법적으로 그건 뭐 경찰이 안 할 일이지 본인이 스스로 다 구할 건 아닌데 김호중 씨가 어쨌든 나중에라도 그 콘서트 다 끝나고 자숙을 예고하는 듯한 얘기를 하면서 다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생활이라서 비밀번호 안 준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호중 씨가 사실은 그 휴대폰 세대 아이폰입니다. 갤럭시가 아니고 아이폰인데 예. 그 세대를 이미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로 받아서 그 아이폰 세대를 압수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폰은
비밀번호 없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럼 디지털 포렌식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당연히 물어봤겠죠.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했더니 김우중 씨가 하는 말이 사생활이 담겨 있으니까 비밀번호를 알릴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폰은 압수 당했지만 그 안에 있는 자료 또 삭제된 자료를 너희가 복구할 수가 없어 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원래는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포렌식을 해도 사생활에 담긴 영상은 우리가 복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사건에 관계된 것만 하는데 지금 김우중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생활에 했으니까 안 준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해서 협조 안 하겠다. 수사 협조하게 되면 내 비밀이 드러나고 범행이 드러나니까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제공 안 한다는 걸 갖기 때문에 지금 수사 협조하는 내용은 말만 그랬을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수사 협조를 안 하고 수사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방편일 뿐이지 수사 협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디지털 포렌식을 못했다 하더라도 예. 다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빠져나간다고 수사관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놓치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경찰 경력이 오래되신 김 팀장 말씀은 결국은 말로는 성실히 한다고 해도 행동은 지금 그런 행동들이 그렇죠. 아니다. 수사에 대해서 비협조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게요. 뭐 휴대전화 뭐 최근에 모친 명의의 휴대전화도 있지 않냐. 뭐 그것 때문에도 여러 그 기사화가 됐었었는데 내 개인 정보 사생활에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것도 아마 아까 영장 실시심사 때문에 호송차 타고 오가는 와중에 기자들이 직접 물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님. 검찰도 확실히 이번에 그 준비를 단단히 한 느낌이 어제 오늘 꽤 많이 들었던 게 뭐 부부장 검사가 직접 출석하기도 했고 수십 쪽 분량의 의견서를 차분히 준비했다는 사실도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검찰이 신청한 영장이 아니라 경찰 단계에서 친 영장 실질 심사에서 검사가 직접 출석해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는 법정이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경찰이 신청한 영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검사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드물고 이 호송하러 데리고 온 경찰관들이 방청을 하고 피의자가 판사 앞에 있고 변호인이 옆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실상 사안 자체만 놓고 본다고 하면 이 사안이 경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도 아닌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영장 실질 심사에 검사가 이렇게 수십 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하고 나오고 그리고 영장이 청구되게 된 어떤 배경 중에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사실 경찰 단계에서 신청할 때도 범인 도피 방조 혐의를 경찰이 넣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검찰 단계에서 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인 도피 방조 혐의를 넣었고 이것이 바로 증거인멸과도 깊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사유 중에 이 사건은 도주의 우려보다는 증거인멸 혐의의 방점이 찍혀 있는 사건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특히 지금 허위 자수, 뭐 옷 바꿔 입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파손하고 이걸 넘어서서 예. 실질적으로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지만 김우중 씨 측에서 음주와 관련된 혐의는 다 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데다가 예. 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검사가 직접 나선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소주 3-4병 먹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좀 이 미묘한 시점에 김우중 씨의 전직 매니저가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김우중 씨가 평소에도 술 없이는 못 살았다는 증언까지 했습니다. 김우중 씨가 과거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관리는 일단은 뭐 방송이나 일이 없으면 말수가 굉장히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아마 수면이 수면이 가장 좋고 뭐 잠이 보약이다라는 이야기처럼 수면을 많이 취하면 이제 좀 노래하는 데도 좀 많이 도움이 되고 그 외에는 이제 뭐 꿀도 많이 먹고 취미 활동이라든가 특별히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있나요? 좋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뭐 운동도 좋아하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도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이제 쉴 여가가 좀 여유가 좀 생기면 요즘은 운동도 산에도 좀 올라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생긴 루틴이긴 한데 되게 반신욕을 좋아합니다. 집에서 뭐 그냥 딴 거 없으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는 게 아마 쉬는 날 가장 좋은 행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호중 씨가 신년 인터뷰에서 저런 얘기를 했었군요. 근데 뭐 일부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 홍정성 기자님, 김호중 씨가 술 없이 못 산다는데 뭐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면 음주를 자주 했다라는 표현으로는 뭐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 인터뷰 내용이 다 사실일 수 있죠. 근데 저 인터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조용하고 그리고 건강한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의 전 매니저였던 분이 뉴스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좀 다른 얘기를 했죠. 물론 이제 스케줄이 끝난 뒤 야간의 일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시간차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말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술 없이는 못 산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행사 스케줄 하고 나서 하차해주는 그곳이 늘 술자리, 술 약속이었다 이런 얘기고 저도 이제 연예 기자를 오래 하지만 많은 연예인들이 본인이 개인적 술 약속을 갈 때 그게 행사가 아니면 하차만 시켜주고 매니저도 귀가를 하고 퇴근을 해야 되니까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술 대기를 했다. 이게 뭐 부탁에 의해서든 강요에 의해서든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술 대기를 했다. 이런 주장을 전 매니저가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연예 기자의 어떤 경험으로 볼 때 술 대기를 시키는 연예인들은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연예인이 술을 마시고 나 집까지 걸어갈게. 나 택시 타고 갈게 할 때 어떤 추가적인 문제 상황 이 발생하지 않을 걸 믿을 때 당연히 매니저는 그 아티스트를 믿고 귀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혹시라도 좀 음주할 때 좀 과음을 한다거나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든 어떠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렇게 술 대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의 주장은 소속사에서도 그런 지침처럼 그래서 그게 부탁이든 강요든 그래서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술을 마시는 게 뭐 무슨 죄겠습니까? 다만 그리고 핸들을 잡은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의 처신들이 조목조목 악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건데요. 김은배 팀장님, 화면을 저와 같이 보실까요? 이게 사실은 김호중 씨가 이때만 해도 본인이 구속될 위기라고 생각도 못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수갑을 찬 모습이 지금 대중들에게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경찰 조사 다음 날 그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니까 경찰이 날 먹잇감으로 던졌고 비공개로 집에 들어가는 게 내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살아도 의미 없다. 마지막 자존심이다. 6시간 동안 귀가를 거부했던 뒷얘기가 공개됐는데 자존심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저 해석하기가 좀 힘든데 무슨 말이냐면 경찰에 온 것이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고 피의자, 즉 범인이 왔기 때문에 경찰이 먹잇감으로 내쫓았다는 얘기는 본인이 좀 억울하단 말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김호중 씨가 그 음주운전을 안 했고 사고를 안 했다고 그러면 경찰이 조사할 리가 없겠죠. 사고를 냈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하는 건데 당연히 조사를 받고 본인이 또 그리고 들어올 때는 그 취재진 피해서 들어왔어요. 그럼 나갈 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니까 본인도 아마 나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경찰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저렇게 보내면 또 나중에 특혜라 이런 말 나오니까 원칙대로 그냥 조사 끝나면 내보내는 거예요, 정문으로. 근데 그거를 본인이 아니다. 경찰이 날 먹잇감으로 했다는 얘기는 언론도 나를 비판하고 경찰에서도 안 도와준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저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잘못을 했고 그럼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경찰이 조사하는데 내 마지막 스위치, 내 마지막 자존심. 이거는 지금 김호중 씨 입장에서 볼 때는 커다랗게 뭘 오해한 것 같아요. 자기 죄인한 생각을 좀 안 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런 말을 한 자체가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되고 오히려 손해보는 거를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저 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구속 위기에 몰릴지를 뭐 쉽게 판단하지는 않았을 수 있는데 글쎄요. 경찰 조사에서 6시간 동안 귀가를 거부한 그 맥락 중에 자존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정혁진 변호사님, 오늘 한 일간지가 이런 보도 이런 기사를 하나 썼더라고요. 불법을 조정하는 음주구제 변호사 아니냐. 뭐 변호사시니까 제가 뭐 정 변호사님을 뭐 지탄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음주운전했을 경우에 변호사들의 조언 내용, 법률 조언. 일단 현장에서 도주하라. 호흡 측정 혈액 채취 무조건 거부하라.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부터 제거하라. 이거 경찰이 연락해도 최대한 늦게 출석해라. 야, 이걸 그대로 김호중 씨가 한 셈이기도 하고 저 갑자기 걱정되는데요. 이거 갑자기 뉴스탑10 보고 어느 분이 캡처했다가 이거 그대로 모반모은지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난 공분이 김호중 씨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반복하면서 세간의 공분을 더 불러일으켰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 여부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사회적으로 그래서 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네. 그런데 제가 자동차 사고 많이 해봐가지고 저런 이야기 많이 듣고 이른바 음주구제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주해라, 시간 끌어라, 측정 거부해라, 메모리 제거해라.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김호중 씨가 아마 사고를 낸 다음에 어디에다가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조언을 구하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변호사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지금 보여드린 것과 같은 그런 어드바이스를 했다라고 하면 예. 그건 뭐냐면요. 최악의 어드바이스예요. 만약에 그 김호중 씨가 원칙대로 내려가지고 피해자에게 잘 이야기하고 예. 피해자 택시기사님이 전치 2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치 2주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심한 부상이 아닐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만약에 상해가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 김호중 씨한테 들어있는 모든 범죄는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범죄가 뭐냐면은 특가법이거든요. 예. 특가법의 도주차량죄는 피해자의 상해를 전제하는 거고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상죄도 피해자의 상해를 전제하는 건데 전치 2주 정도 되면 그 기사님한테 혹시 놀라셨습니까? 뭐 별로 다치신 데 없습니까? 그러면서 부탁을 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그다음에 또 김호중 씨한테 중요한 혐의가 뭐냐면은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조치죄인데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기사님한테 잘 그걸 갖다가 했으면 이 죄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은 운전자 바꿔치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블랙박스 그 메모리 카드를 뭐 씹어가지고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순한 음주운전으로 끝날 수 있었던 형사적 책임을 그다음에 음주운전이니까 이거는 그 민사적인 그 보험 처리는 안 될 거거든요. 그런데 김호중 씨는 뭐 돈이 뭐 문제가 된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사적인 배상 문제와 단순한 음주운전죄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을 누가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언에 따르다가 지금 구속되고 거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그렇게 처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막 꼼수 피워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원칙대로 정정당당하게 하고 그다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그런 것이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그다음에 가장 저렴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핵심 증거 인멸이라든지 혹은 조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불거진 내용이 저희 채널A가 입수한 하나의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뭐 밑그림으로 나갔었는데 잠깐 만나볼까요? 저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뺑소니 사고 직후에 김호중 씨 모습인데 좌회전을 해서 주차를 하잖아요. 내렸다가 다시 탑니다. 10초 정도 걸렸다. 저희가 이제 빠르게 패스트포워드해서 감긴 했습니다만 경찰이 이때 증거를 인멸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뭐 메모리 카드든 뭐든 혹은 저 이후에 당시 김호중 씨는 경황이 없었다고 했지만 누군가의 전화를 거는 모습들이 아까 정 변호사 말씀하셨던 뭐 소수사 측의 조직적 증거 인멸 혹은 변호사의 조언 뭐 뭔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A 기자인데요. 좀 어떤 심정으로 오셨어요? 마지막 공연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심정이세요? 취재당 기자인데요. 오늘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공연 될 수도 있어요. 아니요, 됐습니다. 심정이 좀 어떠신지. 근데 특히 저 홍정성 기자님, 김호중 씨가 불렀다는 이 노래요. 승리하리라. 눈 부릅뜨고 주먹 쥔 손 높이 치켜 올려라.
이 노래로 때문에 꽤 많은 해석들이 나왔거든요. 김호중 씨가. 사실 김호중 씨에게 있어서 이 넬슨 도르마는 인생곡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뭐 지금 학폭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여하튼 그 안정적이지 못한 학교 생활 속에서 어려울 때 한 선생님을 만나죠. 이 선생님이 이 넬슨 도르마를 지도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성악가들도 오래 걸려야 이 이제 다 습득하는 건데 이걸 수개월 안에 6개월 만에 이거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거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게 되고 이것을 본 또 지상파 예능 PD가 섭외를 해서 그 지상파 예능에 여러분들도 아시니까 말씀드린 스타킹에 나가게 되고 그런데 또 그 스타킹 영상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독일 유학을 보내주게 돼요. 3년이나 독일 유학을 하고 왔죠.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반전시키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곡을 어떻게 보면 대표곡이어서 어제 공연에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곡 부른 중에 이 노래도 들어있었는데 이 노래의 마지막, 노래 끝부분의 마지막 가사에 빈채로 빈채로 이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이 부분에서 이제 눈을 똑바로 뜨고 이제 또 선명하게 뜬 거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 공중으로 치켜 올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이걸 보는 이제 관객들은 팬들은 오늘의 공연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그런 속에서 눈물도 나지만 사실은 승리하리라라는 또 그 가사에 굉장히 마음을 담으면서 말하자면 구속영장도 기각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을 담고 싶었겠죠. 근데 이걸 두고 또 일각에서는 과연 지금 굉장히 피의자가 이런 노래 이건 또 적절했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뭐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곱지 않은 시선, 싸늘한 여론은 분명히 본인이 감수해야 되는데 본인의 인생곡을 부르면서 승리하리라는 주먹을 불끈 쥔 저 행동들도 여러 해석들을 낳았고 홍 기자님 특히 사실 본인이 모든 활동 중단한다고 했잖아요. 미리 뭐 그것도 자숙 예고했다고 했지만 울음을 참는 듯한 표정도 있었는데 6곡을 불렀는데 뭐 사적인 얘기는 하나도 안 했던 모양이에요. 어제 김호중 씨가.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전에 트바로티 공연에서는 뭐 쟤는 제가 지었고 여러분은 공연을 보러 오셨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언급을 했었는데 어제 공연에서는 나와서 이제 10초 동안 꽤 그래도 긴 시간이죠. 고개 숙여 인사하고 노래 6곡 소화했고 또 마지막에 또 한 2분 정도 고개 숙여서 인사는 했지만 어떤 인사와 노래 외에는 별다른 특히나 이번 음주운전 사건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혹은 또 팬들께 뭐 사과, 감사 어떠한 부분에 언급은 없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한 뉴스탑 10 시간이 5시 한 15분 정도 되니까 그때 한 2-3시간 전부터 미리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몰려든 팬들 모습을 저희가 스케치로 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긴 줄이 있었어요. 뭐 일부 팬이지만 더 나쁜 사람이라 잡아놓지 유독 김호중 씨에게만 가혹하다. 그 기부한 돈도 상당한데 두 달같이 달려들었다. 볼멘 목소리도 있었는데 저 홍 기자님께 이게 좀 궁금했어요. 분명히 김천 콘서트는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김천 콘서트표 이렇게 팝니다라는 글까지 올라오고 이거 뭡니까 그러면? 이건 제 개인적 해석입니다만 물론 벼랑 끝에 몰리다 보니까 더 이상 23일 사실은 오늘 공연도 구속영장 기각되면 한다고 했었죠. 그러나 6월 1일, 2일 김천 공연은 진작부터 안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벼랑 끝에 몰려서 더 이상은 공연을 강행해서는 대중의 시선이 따가워서 하지 않겠다. 물론 이 부분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장소가 김천이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고향이고 본인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봐주는 분들이어서 설사 공연 뭐 하든 하지 않든 이 표를 취소하지 않을 거라는 저는 좀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소리길 없앤다고 하는데도 또 팬분들도 그거 없애면 안 된다 하고 지자체 민원을 넣고 계시고 그러한 김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믿음도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참 김호중 씨 어제 사실상 이제 당분간은 마지막 공연이 됐을 거고 이제 구속 위기에 몰렸습니다. 결과적이지만 미스터 트롯 동기 가운데 한 명인 임영웅 씨와 김호중 씨가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 있게 됐습니다. 일단 두 사람의 화면을 잠시 보고 와서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유튜브 생초보들이 또 이렇게 하는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누가 요즘에 이렇게 합니까? 유튜브를. 너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호중 트바로티 TV 김호중입니다. 건행. 이렇게 해야지. 오케이. 자 다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김호중 채널의 김호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친구인 영웅이가 짧게 이제 김호중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김호중 채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중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 임영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고. 두 사람이 91년생 동갑내기입니다. 한 채널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같이 이제 인기몰이를 하면서 이제 꽤 인기가 많은 유명 가수들이 됐는데 한 명은 지금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이제 수감 생활을 할 테고요. 한 명은 또 주말에 서울에서 대규모 콘서트가 예정돼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두 사람 행보가 너무 다릅니다. 그 오디션이 진행될 때만 해도 누가 1위다 4위다를 떠나서 두 사람은 굉장히 개성이 달랐기 때문에 팬덤이 겹치지 않고 순위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트로트 가수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가수들 중에 가장 큰 팬덤을 가진 두 가수가 임영웅, 김호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좀 달랐다는 건 뭐냐면 임영웅 씨는 계속해서 미담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미담 이렇게 되는데 김호중 씨는 지금 이번 이제 음주운전 전에도 중간중간 자꾸 재판 소식도 들리고 여러 가지 논란 얘기도 있고 좀 달랐습니다. 그래도 함께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지금 오늘 김호중 씨는 강남 경찰서의 유치장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임영웅 씨는 내일과 모레 상암 이 스테디움에서 할 그 공연을 앞두고 마지막 본인 점검도 하고 장비 점검도 하고 무대 점검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명암이 지금 다른 그런 현주소가 됐습니다. 예, 그러게요. 뭐 일단 결과적이고 그렇고 참 극과 극 행보는 분명해 보입니다. 임영웅 씨가 또 최근에 많은 수익을 올리고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지금 아무래도 같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함께했던 김호중 씨의 지금 최근 처한 상황과 많이 겹쳐 보일 수 있는데요. 뭐 이건 이렇다 치더라도 그 송대관 씨 얘기를 짧게 해볼게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 대선배잖아요. 송대관 씨가 트로트계에서. 근데 송대관 씨가 김호중 씨를 보니 후배 김호중을 보니까 고난 많이 겪던데 옛날 내 생각이 된다. 이제 본인의 과거 본인 개인적인 안 좋은 일 얘기를 하는 거 보였는데 너도 세월이 악일 것이다. 이 말을 했다가 또 온라인에서 많이 비판이 있나 봅니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송대관 씨는 본인의 투자 실패로 힘들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이 이른 나이에 성공이나 돈이 너무 많은 것이 오히려 독이 됐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후배를 질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범죄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특히 송대관 씨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과 지금 사고 미조치, 도주치상 거기에 넘어서서 증거 인멸 의혹까지 받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물론 뭐 반성하고 자숙하라는 의미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잠시 비를 피하다 보면 언젠가 쨍하고 해뜰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응원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조금 비유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비슷하게 박훈 변호사도 영화 얘기를 하면서 21살짜리에 대한 인생에 대한 영화라니 이 어린 나이인 이 사람 띄운 사람이 원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취지는 비슷하게 이해하지만 이거는요 김호중 씨 주변 사람들이 김호중 씨를 띄워서 김호중 씨가 성공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인 김호중 씨가 본인이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김호중 씨가 단 한 번도 자기가 스스로 정면 돌파하면서 잘못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 뉴스탑10 시간 안에 김호중 씨의 구속 여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 혹은 늦어도 오늘 밤 아무리 늦어도 내일 새벽 안에는 김호중 씨의 구속 여부 속보로 만나보면 지금 현재 김호중 씨는 강남 경찰서 유치장에서 이제 5시간 가까이 대기 중이고요. 맞습니다. 5시간째 대기 중인데 저희 시간 안에 김호중 씨의 관련된
구속 여부에 대한, 구속될지 말지에 대한 속보가 나오면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각이 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경찰서 앞에서 뭐 짧지만 화면에 또 포착이 될 텐데요. 그때 저희 시간 안에 그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세간의 중심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호중 씨 얘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엔 이 얘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이거는 강영욱 씨의 반려견 관련 레오 얘기인데요. 이건 좀 저희가 잠시 뒤에 수의사의 새로운 말을 만나보기로 하고요. 자신의 회사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논란과 함께 이른바 견주 하대 의혹까지 대통령 강영욱 씨를 둘러싼 여러 논란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는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어서 의혹들이 해소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데 이제 강영욱 씨에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개인적으로 글을 안 쓰진 않았죠. 사내 그거는. 어차피 아니까 보고 있는 거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뭐 저희끼리 그냥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만 했죠. 저 하대 받았죠. 제가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강영욱이 그때 서로 등반이었는데 저보고 뭘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무슨 뭐 훈계를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가 강아지 박사지 뭐 인생 박사는 아니잖아요. 홍정성 기자님. 저희가 한 며칠 전부터 강영욱 씨가 본인 유튜브로 입장 표명한다는 보도만 전해들었지 실제로 이렇다 저렇다 해명, 설명, 변명 아직도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강영욱 씨와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들, 특히 예능 프로그램, 대표적인 예능 프로그램이 이거를 방송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지금 시간이 길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결방이 됐고 다음 주에도 결방될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제작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지금 기자들에게 내놓는 답변은 이렇습니다. 일방적인 직원들의 주장만 있을 뿐이지 강영욱 씨의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우리도 기다리고 있다. 그럼 분명히 연락처를 가지고 있죠. 연락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그런데 언제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 얘기만 내놓을 것인가요? 이 방송 프로그램 편성권은 방송사에 있지만 시청할 권리,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시청할 권리는 시청자에게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냥 결방, 대체 편성이 아니라 정말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대체 또 다른 우리나라의 훈련사가 한 분이겠습니까? 다른 훈련사를 섭외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라도 알리든가 아니면 정말 뭐 이 프로그램의 폐지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든가 조금 더 분명히 향방이 좀 짐작되는 그런 답변을 내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관련된 사람들이 뭘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연관된 건지는 선후 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강영욱 씨 회사는 현재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전직 직원의 폭로 한번 먼저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메신저는 따로는 모르겠고 그냥 사적인 얘기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CCTV는 훈련장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사무실에도 다 그 입구 쪽도 다 있었고. 입장 내는 거 보고 만약에 뭐 사과의 낌새가 없거나 하면 조금 얘기를 하실 생각도 있으신지. 다른 훈련사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 상황을 아는 사람들끼리. 잠시만요. 그런데 앞서 제가 해당 논란이 불거진 지 꽤 강영욱 씨의 침묵이 길어졌다. 뭐라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조금 전인가요? 강영욱 씨가 본인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밝힌 모양입니다. 일단 크게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 그러게요. 갑질 논란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허 전 변호사님. 그러니까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 지금 제작진 통해서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 첫 입장 표명이네요. 본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도의적인 차원에서 사과부터 한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본인들을 둘러싼 의혹들이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그리고 반려견이 맡긴 어떤 사람들의 강아지 그리고 본인의 반려견 레오에 대한 어떤 학대 문제 이런 동물학대 문제는 사실상 강영욱 훈련사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갑질 논란 관련해서 CCTV는 감시 용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CCTV를 설치를 한 것이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 직원들의 어떤 증언이라든가 의혹 제기와는 달리 이 그동안에도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려견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아마 그런 취지에서 감시 용도가 아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려견 학대 문제, 그러니까 고객들이 맡긴 반려견의 훈련 문제는 사실상 이 훈련 방법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반박이 제기될 여지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직원이 6명인데 왜 CCTV가 9대냐 뭐 이런 문제인데 강영욱 씨가 아마 좀 길게 조금 전부터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 갑질 논란부터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지금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제가 유튜브를 직접 보진 못했기 때문에 다만 이 2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직장 내 갑질 논란과 혹은 동물 학대 혹은 고객 하대 논란들. 괴롭힘 논란에 대해서는 화장실 문제가 생겨서 쓸 수가 없었던 것이고 또 있나요? 그래서 옆에서 화장실을 빌려 쓰도록 한 것이다 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있나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CCTV 얘기. 뭐 이제 계속해서 속보성 얘기들 강영욱 씨의 해명 부분이 좀 나올 텐데 강영욱 씨의 부인 저희 제작진이 아예 바로 연결을 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유명인 공인 차원의 강영욱 씨는 뭐 얼굴이 나와야 되고 저희가 강영욱 씨의 부인 배우자와 함께 한 모양인데 뿌옇게 처리를 한 것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들 앞세워서 돈 번다는 내용들이 이제 본인의 관련 폭로 내용에 있었던 모양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배우자는 분노한다. 그리고 직원 메신저에 아들 내용도 있다라는 내용도 하면서 두 사람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어두운 옷을 입고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 갑질 논란 혹은 동물 학대 논란, 고객 하단 논란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홍정선 기자님, 일단 침묵이 길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뭐 본인이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모양이죠. 그렇죠. 제기된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조목조목 이제 반박 또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 있었을 것이고 저는 뭐 주변에 또 조력을 받으면서 또 대응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짐작.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유튜브 내용 전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볼 때 CCTV는 직원 감시용이 아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강아지들의 개들의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목적도 있겠죠. 근데 그 목적 외로 썼느냐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CCTV를 통해서 직원의 메신저 창을 보고 일이 아니라 개인적 일이네. 이걸 봤다. 만약에 봤다고 했을 때도 어떤 직원에 의해서 우리 업무 시간에는 가능한 업무에 집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어떤 거 하더라. 그런 거 안 된다 하고 마치 지금 내가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 이거에는 저는 다른 내용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화장실 문제만 해도 화장실이 그때 고장나서 옆에 회사의 화장실을 빌려쓰게 한 것이다. 당연히 이것도 맞는 설명이겠지만 화장실을 고치거나 수리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고 심각한 이게 문제일까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걸까요? 이런 부분을 또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 또한 저는 사원 복지, 직원 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저 부분은 아마 강영욱 씨의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우리가 강아지도 아니고 배변 훈련 시키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부분인데 강영욱 씨가 이제 화장실 얘기는 저렇게 해명을 했고 혹은 또 다른 갑질 의혹 중에 강아지한테 선물 봉투를 넘길 때도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는데
그렇죠. 그 스팸 관련해서도 뭐 아예 해명을 했어요. 저 허준 변호사님. 저 스팸 부분이 과거에 그 직원들이 아예 우리를 아예 직원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의혹 제기 중에 폭로 내용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맞습니다. 저게 이제 명절 선물용으로 이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햄 선물 세트를 주문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강아지용 배변 봉투에 담아줬다라고 해서 직원들에게 갑질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직원이 반박하기로는 그게 사실은 배송 과정 중에서 봉투가 찢어지는 바람에 이 강영 훈련사가 이제 시간에 맞춰서 명절이니까 명절 선물을 그때 맞춰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용 배변 봉투가 아니라 그 배변 봉투를 담는 박스에 넣어서 주면서 예. 이 받는 사람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했다라는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갑질로 그러니까 직원들을 무시해서 뭐 배변 봉투에 스팸 담아서 몇 개 이렇게 준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정중하게 이렇게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 지금 살펴보니까 강영욱 씨가 계속해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반박한 걸로 보여요. 예. 이 요약하는 내용이 좀 올라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돈을 입금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반려견 밥 주지 말라는 그 서비스를 했다. 밥 주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탁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사와 이 강아지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 보호자와 이 위탁을 안 하니까 보호자가 항상 강아지와 같이 훈련을 받기 때문에 밥을 주지 말라고 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CCTV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이 여직원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폐업 관련한 부분도 지금 훈련사들과 충분히 얘기가 됐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과 어떤 충분히 얘기가 된 상태에서 폐업을 진행했던 것이지 폐업을 숨기고 계속해서 훈련사들을 잡아뒀다거나 아니면은 이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추가 결제를 유도했다거나 이런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알겠습니다.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바로 기억이 안 나실까 봐 저희가 강영욱 씨에게 최초로 폭로됐던 여러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스팸 얘기했던 그 햄 세트 얘기했던 건 퇴사자로 추정되는 누리꾼 한 명이 명절 때 배변 봉투에 담은 스팸 6개 치욕스러웠다. 혹은 퇴직 후에 10,000원도 안 되는 돈이 입금돼서 급여 깎겠다고 했었다. 견주가 입금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 그 시간부터 개밥 주지 말라고 했다. 목줄을 더 지는 건 다반사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강영욱 씨가 지금 본인 유튜브에서 뭐 본인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뭐 스팸 봉투에 대해서도 저렇게 얘기를 했고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가져갔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화장실 CCTV의 감시 부분도 갑질 부분이 아니라 화장실에 대한 부족한 부분 다른 회사로 갔다는 얘기 감시용도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홍정선 기자님. 특히 이제 이런 갑질 논란 말고도 본인이 아예 개훈련조차 위탁받은 이제 개훈련조차도 굶기면서 반려교육을 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도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본인은 옆에 견주가 있는데 밥 주지 말라고 한 적 없다. 이제 이걸 부인하고 있는데 예. 먼저 전 직원들의 어떤 폭로 내용 그것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이제 훈련을 하러 왔는데 내 말을 강 훈련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굶겨서 오라고 했다. 왜냐하면 본인이 주는 간식에 반응하면서 유도를 해야 되니까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전문가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굶겨서 데려갔는데 막상 이제 훈련이 끝나는 시점에 보면 내가 왜 괜히 굶겼던가라는 생각에 너무 걔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속상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견주분들과 지금 강영욱 씨의 해명이 예. 매우 대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CCTV 관련해서도 배경 설명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나오면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본인은 감시 용도가 아니라고 했고 이 갑질과 괴롭힘, 여직원 탈의실에는 CCTV가 없다고 하는데 하나만 더요. 허주연 변호사님. 강영욱 씨의 반려견, 본인의 반려견인 레오조차도 뭔가 학대한 거 아니냐는 의혹과 폭로가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네요. 죽기 전에 많이 아팠고 아까 뭐 수의사 얘기에 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만 노쇠에서 대소변을 가릴 수 없다.
본인에 대한 반려견조차 지금 해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레오와 강영욱 훈련사의 이야기는 이 반려인들이라면 아마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린 시절에 키웠던 레오와 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헤어지게 됐고 레오가 경찰견으로 일을 하고 있다가 이 방송에 출연하게 되면서 레오를 다시 만나게 됐고 그래서 다시 퇴임한 레오를 다시 데려온 거죠. 그리고 레오의 어떤 사진이나 함께하고 있는 모습들을 SNS에서 많이 올려서 저도 사실은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끼는 레오에 대해서 마지막에 레오가 갔을 때 그때 이제 일부 직원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 옥상의 방치에서 배변이 묻은 상태로 더운 날에 옥상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떻게 죽게 됐는지, 개가 죽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배변이 묻은 상태의 레오를 데려가더니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일부 주장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죽음을 굉장히 늦게 몇 달 뒤에 알렸는데 그때 당시에 강영욱 훈련사의 부인 SNS에는 같이 놀러 가는 어떤 그런 SNS 게시물이 올라왔었다. 그래서 레오를 학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레오를 담당했던 수의사 얘기에 따르면 이 레오가 대형견이잖아요. 그래서 오래 누워있다고 하면 금방 욕창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레오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영욱 훈련사가 알려질 것과는 다르게 레오를 상당히 잘 관리했었고 레오가 너무 힘들어해서 안락사를 결정할 때도 몇 번이고 안락사를 결정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할 만큼 알겠습니다. 레오를 아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본인 얘기에서도 레오가 죽기 전에 많이 아팠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팠고 끝까지 내가 돌본 친구였다. 그리고 뭐 사망했는데 그걸 바로 알리는 게 알겠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느냐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게 CCTV가 거의 직원 감시용 아니었냐라고 했던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이 얘기 아니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본인 유튜브에서 갑질 논란을 해명한 강영욱 씨의 육성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훈련사 강영욱입니다. 사실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서 이런 소식으로 좀 시끄럽게 만들고 좋지 못한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조금 더 반려견하고 잘 살 수 있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행동들로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제가 갖고 있는 기억들을 허심탄회하게 모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렇게 바로 조금 전이었습니다. 대통령 강영욱 씨가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 한 일주일 넘게 지속됐던 본인에 대한 폭로에 대해서 갑질, 동물 학대, 고객 하대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기 전에 안 좋은 모습을 드러내게 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강영욱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강아지 굶게 한 건 훈련의 일종이다. 그리고 허기져야 잘 배울 수 있다. 앞서 잠깐 지나갔던 화면, 그 전에 한번 화면을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굶게 하면서 그러니까 개밥 주지 말라고 했다. 견주가 입근 조금이라도 늦게 하면 이거에 대한 해명인데요. 강아지를 굶게 한 건 훈련의 일종이다. 허기져야 잘 배울 수 있다. 이건 저 허전 변호사님, 저 홍정석 기자님. 어쨌든 저 부분은 본인이 반려교육 대표적인 계통령으로서 본인의 소신. 저거는 내가 혹은 동물 학대가 아니다라는 걸 반박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문가가 이거는 허기져야지 훈련이 잘 돼서 이건 훈련의 방법이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반박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전직 직원의 폭로가 여러 명이었습니다. 또 견주의 폭로가 여러 명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강영욱 씨가 혼자서 유튜브를 통해서 길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박을 해도 마치 일대다의 상황일 수 있었는데 마침 이 유튜브 전에 그 전 직원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강영욱 씨를 옹호하는 글을 올렸고 또 수의사도 레오를 학대하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고 그런 상황에서 또 강영욱 씨가 부인을 대동하여 유튜브를 하면서 지금 단순히 이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강영욱 씨도 나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
복수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상황이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직 직원들도 견주들도 다수 이쪽도 복수다 보니까 어느 쪽에 그 얘기가 진실인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 반려동물 천만 시대고 그중에 이른바 개통령이라는 별명을 붙였던 강영욱 씨가 강아지에 대해서 어떤 훈육과 교육 그리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모든 매체가 강영욱 씨 말이 거의 정답인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많이 따르고 그러면서 유명세를 얻었고 뭐 명예를 동시에 얻었기 때문에 이런 폭로가 본인에겐 굉장히 치명타였을 것 같은데요.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했고 특히 조금 전에 잠깐 제가 이 자막입니다. 그 본인 유튜브를 통해서 정리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에 한솥밥을 먹었던 직원들 누군가가 이제 폭로를 시작한 거고 폐업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폐업의 선후관계 혹은 이 논란과 이것 때문에 폐업이 아니라 오프라인 그러니까 실제로 온라인 교육을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교육을 않겠다는 의미지 폐업 조치는 선후관계가 틀렸다라는 얘기까지 그 허주연 변호사님도 이 이슈 쭉 따라와 오겠지만 그 강영욱 씨의 이제 해명이 조금씩 납득이 되시는지 어떻게 좀 판단할까요? 일단 그 동물학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 방법에 있어서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특히 이 밥을 주지 않는다 이 부분은요. 사실 강영 훈련사뿐만 아니라 이 식탐이 있는 개들은 밥을 먹고 와서 또 훈련을 받으면 뭐 과식을 하게 된다든가 뭐 이런 부작용이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반려견 훈련사들이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견주라든가 비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일어난 오해의 어떤 소지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CCTV 관련한 부분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어떤 해고의 정당한 법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강영욱 훈련사의 일방적인 지금 해명이 나온 상황이고 이게 객관적인 어떤 조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지금 직원들이 폭로한 것이 2018년 이전에 퇴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더 이상 어떤 폭로가 있지 않으면 직권 수사를 하기는 조사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형법상 모욕죄라든가 명예훼손죄 이런 것들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게 이 해당 논란이 그 갈무리가 될지 말지 뭐 본인이 설명과 해명 뭐 누군가가 봤을 때는 변명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 갑질 의혹, 괴롭힘 의혹, 동물 학대 의혹, 고객 하대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 그 김영배 팀장님 뭐 이건 이제 앞으로 뭐 진짜 누군가가 어떤 법적 조치를 원하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벌 받아야 된다면 달게 벌 받겠다. 이런 것들이 갑질 의혹이 진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건 직원을 갑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처벌 가능하고요. 또 동물을 학대했다고 하면 처벌받을 수는 있는데 어느 말이 진실인지는 진실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강영욱 씨는 지금 반박하면서 이제 부인하고 있는 거고 예. 여기에 근무했던 퇴직했던 분들은 저렇게 피해를 봤다. 그리고 동물 학대했다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진실 규명이 문제기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말을 좀 종합해보고 만약에 피해자들이 고소나 고발할 경우에는 조사를 하겠지만은 지금 아직 제보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제 스스로도 지금 워낙 긴박하게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대통령 강영욱 씨가 본인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강영욱 씨의 얘기는 사과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할 것이다라고 했고. 벌을 받아야 된다면 달게 벌 받겠다. 그리고 또 있나요? 불편한 소식으로 얼굴을 비추게 돼서 죄송하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게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애초에 한 프로그램으로부터 폭로가 시작됐는데 뭐 그 진위 여부는 앞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억측과 비방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예정하겠다. 자, 홍정소 기자님,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 속보까지 만나봤고 저희가 이제 갑자기 강영욱 씨가 예고하지 않고 이제 본인 유튜브에 했기 때문에 속보를 만나봤고 정리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시점에. 법적 조치를 예정하고 폐업도 본인의 갑질 논란과는 관계가 없고 반려견인 레오조차 학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원래 아팠다. CCTV도 감시용도 아니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앞으로 본인이 해당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개통령, 반려동물,
반려견을 훈육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행보를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는 분명히 밝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 사태를 굉장히 좀 빠르게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불만을 가지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겠고 충분하게 사과하겠다. 이런 부분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 피해를 주장한 당사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피해와 관계가 없는, 말하자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를 인터넷상에 유튜브상에 이런 확산시키는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언급한 부분은 이 이야기가 더 이상 확대되고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조속한 해결을 원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탑10 중간에 본인이 일단 원래 제 기억이 맞다면 한 3일 전쯤에 강혜옥 씨가 본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본인 스스로도 뭔가 메시지 조율이 필요했던 모양이죠. 어쨌든 마지막 부분까지 법적 조치를 예정하겠다. 억측과 비방 하나하나 다 반박을 했기 때문에 진위 여부, 진실 공방 혹은 강영욱 씨의 반박 얘기까지 저희가 공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주말에 이어지는 뉴스탑10 혹은 저희 이어지는 뉴스 A부터 강영욱 씨에 대한 반박 내용까지 저희가 좀 비교적 더 소상히 소개해드릴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강영욱 씨가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이른바 갑질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는 얘기까지 추가된 폭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보다 강영욱 씨 얘기를 많이 짚어봤네요. 다음 주 정치권 이슈로 길지 않게 가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속보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준비한 10가지 뉴스를 이쯤 되면 다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미리 먼저 양해를 좀 구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4위, 10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청와대 관계자들과 돈 거래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의혹도 쉽게 식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그 돈으로 문다혜 씨가 뭘 하려고 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일 텐데요. 그런데 문다혜 씨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과거 당시 야당의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문 대통령이 4년간 살았던 구기동 빌라를 2018년 7월 5억 상당에 매각했는데 문다혜 씨가 해당 빌라를 남편 서 씨로부터 증여받은 지 3개월 만에 팔았고 그 직후 해외로 출국한 것을 작년 말 국회 운영위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문다혜 씨 남편 서 씨 명의로 된 재산을 서 씨가 직접 매각하면 되는데 아내인 문다혜 씨에게 증여하고 문다혜 씨는 이를 다시 제3자에게 급하게 판 후 아들을 데리고 해외에 나가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도 없었습니다. 불법, 탈법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과거에도 이런 비판이 있었다는 얘기. 이현정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문다혜 씨와 경호처 직원의 수천만 원 돈 거래 좀 석연치 않은 거냐는 얘기까지 전해드렸었는데 검찰은 아직 의심 단계지만 뭔가 집과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거래의 어떤 목적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 간의 돈거래는 뭐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다혜 씨가 아무래도 대통령의 이제 딸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청와대 직원들과의 돈거래가 여러 가지 의심을 많이 샀는데 문제는 이것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보면 그 시점에 어떤 돈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다혜 씨가 이제 국내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팔고 또 아파트 다른 주택을 사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이 자금이 사용됐다는 의심, 그리고 또 그렇다면 이 돈이 정말 청와대 직원들의 돈이었는지 아니면 이 돈의 출처가 어떤 공적인 돈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마 검찰이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사실상 청와대에 어떤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금전 거래를 하고
또 그리고 그 돈의 어떤 사용처가 이 주택 매입이라는 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어 나가겠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부적절하고 또 불법적인 인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사회 수사,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제 불거진 얘기인데 최근에 검찰이 또 경호처 차원에서 수천만 원 거래했던 경호처장도 조사를 했고요.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집 과정에서도 증여받은 부분, 이런 부분, 돈이 어디서 났는지가 소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집 거래에 이 돈이 들어갔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모양이죠. 일단 검찰이 바라보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이제 의심들이 있지만 결국 저 출처가 확인 안 되는 돈이 있고 그것이 이제 문다혜 씨와 관련된 어떤 그 주변인들과의 금전 거래와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단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른다면 아직까지는 뭐 의혹이나 가능성의 단계인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개인이 또 다른 개인과 금전 거래를 했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뭐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그 어떤 석연치 않은 금전 거래가 있다라고 검찰이 판단한다라면 그것에 더 나아가서 이것이 다른 혐의점과 연결되는 것은 있는지 또 다른 혐의의 어떤 근거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찰 입장에서 수사를 통해 찾아내야 될 텐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금전 거래들이 있었다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결론을 예상하기에는 좀 섣부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일 거예요. 뭐 진짜 그 돈으로 문다혜 씨가 집 부동산 관련 돈인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박성민 비서관님, 이게 단 한 명이 아니라 돈 거래가 청와대 직원들과 비교적 많이 뭐 수천만 원부터 수백만 원거리 이루어졌다는 게 공적인 돈이냐 사적인 돈이냐부터 해서 이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왜 청와대 직원들과 돈 거래한 것도 일종의 돈 세탁 아니냐. 이 부분은 무슨 뭐 김건희 여사 건과 물타기 이런 거 말고도 일단 수사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앞서 앵커께서도 짚어주셨듯이 이 돈이 정말 그 집을 사는데 들어갔느냐 이건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일종의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속단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상당 금액이 처음에 뭐 송금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도 문다혜 씨 측에서는 몇백만 원에 불과하다, 뭐 300만 원 가량의 돈인데 이것을 상당 금액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정말 뭐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수사에 뭔가 얘기를 하는 그런 것 자체가 검찰에 상당한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검찰이 굉장히 좀 공교로운 시기에 이런 부분들을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어쨌든 아직 뭐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금전 거래 내역 자체가 어떤 것인지 좀 더 들여다봐야 할 시점인 것 같아서 말을 아껴야 될 시점인 듯합니다. 돈 거래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문다혜 씨는 이 글을 썼다 지우긴 했지만 뭐 300만 원 정도 그리고 저열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갑니다. 참을인자 3개를 쓰긴 했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입장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요 처음으로 다음 국회에서의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독자 외교로 둔갑시켜 김정숙 3대 의혹을 재소환했기 때문입니다. 타지말 논란, 샤넬 재킷 수수 논란 등 특별활동비 유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용 강습 등 검찰이 수사 중인 김정숙 3대 의혹이 첫 단추입니다. 국민 혈세로 옷 사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까지 만들어냈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김정숙 여사 의혹은 특검의 발동 요건이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이 22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총의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도 뭐 검토 얘기를 했는데요, 이현정 의원. 뭐 글쎄요, 뭐 문다혜 씨 건 같은 경우는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이고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내용도 있지만 과거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같은 이제 김정숙 여사 관련도 특검을 할 수 있다. 지도부의 첫 번째 공식화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문제 때문에 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이슈에 대한 이제 특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되면 이제 22대 국회는 문 열자 말자 각종 특검 주장으로 이제 아마 점철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또 이 국민들이 많은 의문은 있습니다. 지금 타지말 방문을 둘러싸고 이것이 어디 초청이었냐 당시에,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갔냐 뭐 등등 이 문제와 또 지금 이제 그 김정숙 여사가 있을 때 이 옷 문제라든지 뭐 등등, 그리고 또 이게 특활비를 썼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 자체는 앞으로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과 함께 김정숙 여사 특검 주장도 상당히 힘이 붙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뭐 특검이 실제로 뭐 지금 국민의힘 22대 108석 갖고 되냐 안 되냐 이런 현실적 논란 떠나서요. 장현주 변호사님. 근데 좀 오늘 공교롭게도 이 김정숙 여사 특검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은 반응을 내놨고 아직 민주당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데 네. 그게 의외가 조국 혁신당이 좀 더 전사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친문과 친명이 좀 다른 겁니까? 글쎄요, 뭐 이게 뭐 친명과 친문의 입장 차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뭐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뭐 이른바 타지말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검해야 된다라는 주장 자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막기 위한 물타기 용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민주당과 또 다른 야권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이른바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같이 특검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물타기용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프레임에 말려들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앞으로는 입장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뭐 입장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저희 뉴스탑10 방송 중간에 강영욱 씨의 그 본인 해명 방송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김혜경 씨 관련 새로운 그 법인카드 관련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내용과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 얘기, 정호성 전 비서관의 용산행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껴놨다가 다음 주에 좀 더 밀도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속보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곧바로 뉴스의 이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뉴스탑10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